세종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성문 바깥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감정을 갖고 한 일이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일본은 그런 민간 신앙이 많이 살아있잖아요. 말뚝에다가 막 인형 받고 부적 하나 더 붙이면 죄를 저주하는 게 되고, 부관 참시 같은 건 연산군이 몇 번을 했거든요. 60년대, 70년대에는 메가더가 억울하게 해임당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정서, 공감대가 굉장히 컸어. 그게 이제 더 한이 맺혔던 거죠.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임용한 한국역사고전연구 소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의 역사 시간입니다. 영화 파묘가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800만을 이제 돌파했다고 합니다. 잘하면 이제 1000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오늘 박사님과 얘기 나눠볼 거는 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뭐 무덤과 관련된 이야기, 역사 속 무속, 그리고 뭐 기이한 이야기, 우리 역사 속에서도 뭐 숱하게 많잖아요. 뭐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좀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박사님 영화 파묘는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바쁘시니까 나중에 기회 되실 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파묘하니까 어쨌든 묘를 이제 파는 거잖아요. 묘를 이제 발굴하는 거잖아요. 파묘하는 게 제가 뭐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역사학자도 이 파묘할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실제 뭐 왕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보잖아요. 그런 거요? 그래서 뭐 발굴 작업 같은 거 하다 보면 묘를 어떤 파는 일도 종종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면서 조선시대 왕릉부터 삼국시대 왕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굴을 못 하고 있고, 가끔 이제 봉분이 무너져가지고 사실 무덤이 이렇게 있는 줄 모르는데 산사태 같은 거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뭐 보통 발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있는 줄 알면서도 발굴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인데, 뭐 과학 기술이 더 발달해야 더 제대로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훼손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아니 훼손이에요. 기본적으로 훼손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더 발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족보가 있는 집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뭐 종친회라든지 거기에 사유지인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공단 조성하거나 신도시 개발하거나 이럴 때 이제 발굴을 하죠. 그러니까 우연히 약간 좀 드러나게 된 경우에 그 이제 그런 발굴 작업이라든지 그런 묘를 본다든지 왕릉을 본다든지 뭐 하겠네요. 영화 파묘에서는 뭐 어떤 이제 특정한 가문의 의뢰로 이제 묘를 파게 되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제 왕릉을 파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장 흔한 경우는 합리적인 경우인데 묘를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멘트 콘크리트 공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릉을 조성하면 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성물도 많고. 그래서 밑에 항상 안반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자의 피라미드는 기자 지역에만 그런 거대한 안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안반을 튼튼한 안반인 줄 알았는데 뭐 크랙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게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땅이 꺼지면서 성물들이 깨져나갑니다. 지금 보존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왕릉도 모 왕릉은 지금 계속 깨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묘를 조성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여기가 좀 그 안반이 좀 불안하거나, 그러니까 옮길 이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릉도 지금 여주에 가 있는 게 그 사건 때문이었고. 그 세종대왕릉도 이장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수맥인데 수맥이 나와서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이 갈라져 가지고 계속 꺼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모 왕릉은 수백 년에 걸쳐서 조금씩 진행이 됐으니까 그 호석이 약간 깨지는 상태로 갔지만, 그냥 어떤 능 같은 경우는 만들었는데 막 바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나고. 그러니까 결국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일 발생하면 근데 일단 직원은 당연히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100년 후에 무너지면은 괜찮은데 본인은 괜찮은데 이제 하자마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타깝네. 근데 아까 이제 세종대왕 얘기하셨지만, 이제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방원도 파묘를 이제 지시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뭐 조선 최초의 왕비죠. 신덕왕후 광씨의 무덤을
옮기라고 이제 이방원이 명령을 해서 그때 도성 안에 있었나요? 원래 강씨의 네, 무덤이? 사대문 안에 있었는데 네. 그거를 지금의 정릉 자리. 지금 서울에 있는 거기 정릉자리로 그때 옮긴 거군요. 근데 어떻게 조선 최초의 왕비인데 그럼 그 왕비의 무덤을 파헤치고 옮긴다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불경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파서 무너뜨려 버리고 뭐 어떻게 훼손을 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인데 명분은 그냥 이장이었죠. 물론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장이 반드시 훼손은 아니에요. 사연에 따라서 이장하는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무덤들도 뭐 수맥이 올라온다거나 뭐 기타 등등한 이유로 이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좀 정치적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었나요? 근데 네. 신덕강 강씨는 자기 아들을 이제 왕을 세우려고 이방원이랑 좀 갈등을 빚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사건인데 원래 이성계의 조광지처는 신의왕 한씨라고 한씨였고 아들을 6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5번째인 태종 이방원이 사실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첫째부터 이방원까지는 고려 말의 전쟁터에도 다 물론 이방원은 뭐 과거급제했지만 큰형, 둘째형 이런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아들들이 같이 정말 전쟁터를 싸우면서 아들을 만들었는데 뒤늦게 저기 신덕왕후 강씨라는 한씨보다 20살 젊은 여인을 이제 얻게 되고 또 신의왕후 한씨는 딱 조선건국하는 1391년에 사망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선건국한 다음에는 강씨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직전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들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강씨가 또 아들 둘을 낳습니다. 방번과 방석.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가장 어린 방석을 태자로 세우죠. 그래서 그러자 이제 이방원이 이제 참지 않고 1차 왕자에 그게 나서 왕자는 아니죠. 이제 강씨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왕후는 근데 그 직전에 신덕왕후 강씨는 사실 이런 비극을 보질 못해요. 왕자의 난 나기 2년 전인 1396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은 행복하게 돌아가셨는데 98년에 왕자의 난이 나서 방석하고 방번이 죽어요. 그리고 정종이 즉위했다가 이제 태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태종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성문 바깥쪽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왕릉도 다 외곽에 있다. 물론 태조 이성계의 능도 건원능 지금 구리시 쪽에 있었고 뭐 고려시대 왕릉들도 시내에는 없잖아요. 대체 바깥에 있죠. 이거 고대 삼국시대에는 시내에 있었지만 고려 때도 웬만하면 밖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도리상 안 받는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그렇네요. 예. 그리고 뭐 더 훌륭했으면 아버님 곁으로 옮기자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안 하고 바깥쪽으로 옮겼죠. 그런데 여기는 사실 이유가 있었던 게 1402년에 조사의의 난이라고 유명한 난이 납니다. 물론 이게 잘 진압되는 바람에 태종의 정권이 안정이 되었지만 날 때는 그 함경도에 있던 이성계의 옛 부하들 그리고 강씨 집안들 이런 사람들이 단합했고 그 강씨의 원수를 갖겠다. 강씨의 두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씨의 원수를 갖겠다는 명분을 일어나게 되는 게 조사의 난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태종 입장에서는 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 계속 자기에게 어떤 정치적 부담이 되는군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미 반란도 났는데 그러니 멀리 보내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면 얘기하게 돼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 옮기는 과정에서 뭐 강씨의 묘지석을 청계천에 뭐 광통교에 뭐 써서 뭐 백성들이 밟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이거는 맞아요? 그게 옛날에는 여기까지 정도였으면 뭐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거 발견된 게 꽤 오래전인데 청계천 정비하다가 그게 발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전에도 알려졌던 게 그때 뉴스에 나온 건지 제가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발견 어쨌든 최근 일이네요. 네, 그거는. 발견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보석이 밑에 청계천 그 다리고 수리하는 데 썼더라. 예, 예. 그러니까 아 이게 감정을 갖고 한 일이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아, 그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렇게 치면은 그쵸 어떻게 보면 뭐 조선 최초 왕비의 묘지석인데 그거를 그냥 다리에 자재로 하나 써버린다는 거는 조금 이제 감정이 섞인 어떤 조치일 가능성이. 근데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예를 들면 옮기다가 깨지고 하니까 새로 만들면서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알뜰하게? 예, 알뜰하게 재활용. 근데 물론 재활용을 꼭 거기다 해야 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감정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티가 나게 하면 안 되는 게 그쵸. 정치를 괜히 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래도 자기의 뭐 명목상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그 묘지석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대놓고 저거는 저기다 박어 이렇게 한 건지 재활용하는 것 옛날에는 일단 재활용은 확실히 하니까요. 그렇게 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왕릉 이장 굉장히 뭐 조선시대 때 흔한 일이었고 또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뭐 종자대용도 뭐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자리가 그렇게 뭐 좋지 않다고 해서 흉지라고 그 풍수적으로 흉지라고 해서 화성으로 옮기고 또 제가 이번에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명성황후는 자기 아버지 민치로 묘를 뭐 4번이나 이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왕족들이 이렇게 풍수지리에 민감해서 묘자리 쓰는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그럼 유교 국가가 이렇게 풍수지리에 특히나 왕족들이 좀 집착을 보이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말을 학계에서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유교가 이제 어떤 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신화 그리고 음사라고 하죠. 막 이렇게 뭐 구출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런 거 뭐 심청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건데 뭐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거나 이런 일을 지극히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야만이지 뭐 인신공양 이게 이런 아니다. 것들은 안 하죠. 그런 거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합리주의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합리적으로 나갈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문무과 말고 우리가 흔히 잡과라고 그러는데 조선시대는 잡과라기보다는 그냥 시취라고 그랬는데 경국대전에 취재, 국가에서 취재해서 키우는 학이죠. 그걸 보면은 뭐 의학, 산학, 그러니까 수학, 유학, 뭐 어학, 통역관 키우는 거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리학, 그다음에 명과학이라고 해서 점치는 거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시험 보고 텍스트도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왜 그러냐 그러는데 결국은 당시 의학이라는 것도 지금에 비하면 뭐 서양학도 마찬가지지만 근대 파스테르가 세균 발견하고 하기 전까지 의학 수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커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주선이 날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걸 국가가 오히려 관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리학이라는 것은 꼭 풍수,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태조 이성계도 무학대사랑 뭐 풍수 이런 얘기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지리학을 하는 직관들이 하는 역할은 풍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지하에 안반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게 몇 자리 봤는데 뭐가 흘러내리고 뭐 이렇게 뭐 깨져 내려고 그러면은 뭐. 근데 지금처럼 물속을 탐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형을 이렇게 오랜 경험으로 봐서 여기는 물이 솟는다. 여기 놓으면은 안반이 부실할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겉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요즘 의학으로 말하면 요즘에 CT 찍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뭐 진짜 요즘 이런 거 안 하잖아. 뭐 이런 거 다 얼굴빛도 보고 막 옛날에 그러던 것이 옛날 지리학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어떤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쌓아온 거니까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뭐 아주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튼 이제 옛날에는 저는 합리적 설명이 안 되는 과학이 좀 덜 발달됐다 보니까 합리적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오로 백성들도 뭐 혼란할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이 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했던 거군요. 예를 들면 갑자기 누가 동네에서 인기가 막 얻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가 이제 뭐 복을 받니 3대째 누가 나오니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직관이 또 이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피도 될 수가 있고. 그 순수하게 여기서 물이 솟을까요?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가 왕이 나올 자리라고 썼는데 갑자기 물이 솟아 나거나 안반이 무너져. 그러면 내 탓이 아닌 거지. 이게 왕이 나올 자리인데 당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잖아. 그리고
이게 손자가 왕이 될 거면 미리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손자가 왕이 될 거라고 신나서 첩을 한 몇 명씩 얻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다 먹여 살리겠지. 이랬으니까 여기서 물이 솟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옛날에는 이게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좀 정치적 고려들이 작용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뭐 좀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면 또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직관이나 어떤 이제 그 무속 쪽을 담당하는 관리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해결될 겁니다. 혹은 해결됐습니다. 하면은 이 왕 입장에서도 자기 부담을 확 줄여주는 일이잖아요. 이건 지나간 다음에 한 얘기지만 그 설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경이 뭐 왕은 400년을 간다. 조선에 쓰면 500년을 간다. 여기다 썼으면은 뭐 700년을 갈 건데 여기다 써갖고 뭐 600년이 된다. 이런 얘기가 한말되니까 벌써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민간설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학 같은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 없으면 누군가가 한양이라는 데는 짝수해에 망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그렇죠. 그게 나라의 기틀이 예, 막 무너질 수가 크게 있죠.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어떤 통치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진 거군요. 지금 영화 파묘가 뭐 또 주술, 그 무당들이 나오고 이런 오컬트라고 하죠. 네네. 이 영화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례를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기이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장희빈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숙종 이제 후궁인데 이 장희빈이 그 누구죠? 그 인현왕후, 인현왕후를 막 저주하려고 막 꼭두각시로 막 뭐 찍고 어디 그 인현왕후 그 침전 주변에다가 막 동물 사체 같은 거 묻고 그래서 저주해서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인현왕후가 일찍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런 거는 또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법에도 있어요. 그렇게 저주하고 저주하는 건 이건 처벌한다. 네. 근데 민간에서야 또 그런 일 많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 일본에 가시면 일본은 그런 민간 신앙이 많이 살아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게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사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병 고치느라고 나무에다가 낫 콱콱 꽂고. 근데 이게 병 고친다고 잡기야 물러가라 그러면 여기 꼭 어떻게 응용되냐면 남보기 싫으네 이렇게. 그리고 말뚝에다가 막 인형 받고. 그것도 처음에는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병명 같은 거 쓰거나 사람 인형 만들어 갖고 뭐 독가마 얘한테 가라. 그럼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 그럼 거기다 사람 이름 쓰면 독가마 홍길동한테 가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여기다 부적 하나 더 붙이면 죄를 저주하는 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이런 거를 굉장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 사는 사회에 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신사에 가서 막 이런 나무 만들어 놓고 신목이라고 그러고 낫을 팔아요. 사갖고 막 찍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하니까 그 아무래도 그런 게 발달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조대도 금지시켜 놨으니. 그러니 이제 그런 인현왕후 사건, 장희빈 저주 사건 같은 건 사실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실제로 장희빈이 그렇게 했을까요? 뭐 무녀들을 궁으로 불러다가 막 그 인현왕후 그림에 막 활 쏘게 하고 막 그런 이야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런 기록은 어디서 있지만. 발견됐다 그러면 누가 묻었는지 알 게 뭡니까? 그게. 오히려 장희빈을 모함하기 위한 지금도 일들일 수도 있는 건가요? 정치에서 흑색 선전은 끝도 없잖아요. 지금도 음모론 사실 전 세계 암살 사건 이런 거는 자작극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에도 자작극이고 살아있다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도 돌던데. 그렇죠. 아니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장희빈을 지지했던 게 서인인가요, 남인인가요? 장희빈을 지지했던 쪽은 소론. 소론이 장희빈을 지지하고 노론이 인현왕후죠. 노론이 이제 인현왕후를 이제 지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은 건 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론이 어찌 보면 자신네들의 어떤 정당성을 강화하기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정치적 음모로도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노론하고 소론이 계속 바뀌고 바뀔 때마다 서로 죽였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역사의 승자는 노론이 됐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노론 안에서도 또 계파도 엄청 나눠지고 하니까. 뭐 어차피 소론도 같이 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파묘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관 참시 극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관 참시 당한 역사적 사례 보면 한명회도 있고 삼국사에 썼던 김부식도
부관 참시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돌아가신 분의 묘를 파서 그 이제 시체를 훼손을 한다는 게 당시에도 금기 사항이고 치욕스러운 일인데 이걸 형벌로 규정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걸 혹형이라고 하는데 뭐 능지처참해서 뭐 또는 육시 뭐 이래갖고 뭐 찢는다거나 시체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사실 조선은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이 했고 조선은 그런 걸 좀 자제하는 편이었어요. 제일 심한 게 이제 목 잘라서 효수라고 목을 잘라서 걸어놓는 정도였는데 부관참시라든가 또는 하여간 이렇게 거열령을 그러니까 뭐 찢어 죽인다거나 이런 일은 가능하면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조선의 법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관참시 같은 건 연산군이 이제 몇 번을 했거든요. 준등왕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연산군 때 좀 유독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나중에도 몇 번 있긴 한데 그런 건 되게 대역죄. 대역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도 반대 여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어쨌든 법에서는 이런 혹형, 과한 형벌은 안 해야 된다. 법에 정해진 형벌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 같은 것도 맨날 드라마에서 보면 맨날 뭐 인도 되게 막 지지고 잔혹하게 하는 거죠. 그거 다 불법이에요. 조선 안에서도 그런 거 다 못하게 하려는 게 조선의 법의 정신이었고 그 원칙은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한 건 맞습니다. 그럼 왜 했냐? 대부분이 대역죄, 역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모라는 건 이거는 그 당시 사람의 논리로는 그냥 세상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도 반론이 있는데 광해군 때 우리가 이제 군자 들어가는 왕 때 정변이 좀 있었잖아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참혹하고 각박한 사지를 뭐 찍고 이런 게 사람을 참혹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단 하나 이 역모라는 거는 말을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 신하와 백성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 저놈이 세상과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반란이란 건 지금처럼 정권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통치로 없는 명분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백성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정말 분노한다는 거지. 이번에 왜 지난번에 그 축구 얘기도 그렇지만 온 국민이 막 분노하고 하는 게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물론 지금 잘 봉합이 됐습니다만 그 이제 하극상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일이 뭐 갑자기 있으니까. 뭐 영구히 정지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그 울분을 풀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훗날 이런 놈이 또 나온다. 그러니 일벌백계로 과하게 처벌해야 된다. 단 역모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자. 그리고 백성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부관참시를 해야 근데 된다. 우리가 들어보면 이상한 말 같지만 그쵸? 이번에 그 축구 사건도 보세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과하다 싶은 처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분들 논리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 뭐 이거는 뭐 사회 어떤 이런 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극형을 바라는 건 아닌데 그 일에 대해서 어쨌든 아니 논리는 마무리됐습니다. 비슷하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역모라는 게 정말 통치 질서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만큼 또 백성들의 삶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부관참시라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금기 사항까지라도 해서라도 막으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네요. 제가 이제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무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당들이 다 이제 신을 모시잖아요. 근데 모시는 신 중에 제일 많은 게 일단 뭐 동자신 많고 할머니 신 많고 그리고 진짜 많은 게 최영 장군 모시는 신이 그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장군들. 왜 이렇게 또 최영 장군 모시는 무당들이 많은지 진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무속에서는 좀 억울하게 죽은 사람, 뜻을 못 펴고 죽은 사람, 임경업도 무속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요? 이게 어떤 보편적인 어떤 정서인데 그게 뭘까? 이제부터는 제 짐작인데 결국 무속이나 뭐 또는 종교든 이런 걸 찾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어떤 한과 억울함과 힘든 거를 해결해 달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뭔가 억울해요. 내가 돈을 벌래도 저한테 그렇죠? 지식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라기보다는 내 주변에 불운을 헤쳐달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건 내 생각인데
억울하게 당한 능력자들이 그 억울함을 잘 알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가 보통 갈 때도 제 한을 풀어주세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상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예, 일들이 그러니까 많죠. 억울한 능력자가 억울한 사람의 처지를 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아, 그 최용 장군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최용 장군은 정치적 사례였지 예, 예. 본인이 사형당할 죄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최용 장군을 많이 모시는데 아니 근데 메가더 장군을 모시는 부당도 제가 있는 거 알거든요. 그래요? 예, 인천에 제가 좀 있는 거 아는데 메가더도 억울함이 있나? 왜냐하면 해임당했으니까. 지금하고 달라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메가더가 억울하게 해임당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정서, 공감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요? 예. 오. 왜냐하면 월남한 분들도 많고 그래. 한국이 이렇게 분단 상태에서 끝나버렸으니까요. 아, 메가더가 그래도 뭐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위기를 이제 헤쳐 나가고 그랬으니까 조금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북진을 만주 폭격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미국이 능력이 있으니까 북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전선이 올라가지 말라고 고착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메가더는 그 만주 폭격론 같은 게 좀 과하게 와전이 되면서 북진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쪽에서 북진을 안 시키고 현 상태에서 끊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겐 더 이제 그게 억울하게 그때 이제 느껴진 더 거죠. 메가더는 더 북진을 하자는 어떤 주의였는데 그걸 막은 게 아이젠하워, 트루먼, 트루먼이다. 트루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한이 맺혔던 거죠. 정말 이제 메가더가 한이 맺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뭐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었군요. 아 오늘 그 파묘의 역사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덤, 주술, 무당, 최영. 마지막에 이제 메가더 얘기까지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또 고생 많으셨고요.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